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건 팀의 중심과 밸런스를 어느 것으로 맞춰야 될 거냐가 가장 중요한 어떤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리버풀 팬이시잖아요.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면 잉글랜드판 갈락티코는 없는 것 같다. 좋은 선수를 데려와서 기회보행이 안 뽑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고, 좋아하는 선수가 부진했을 때 마음적으로 조금 안쓰러운 건 있죠. 사실 비르츠가 좀 타겟이 좀 되고 있는데, 영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때, 스쿼드의 개편이 좀 이루어질 때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지난 시즌은 사실 우승을 차지했던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저는 밸런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좋았던 건 이제 클롭에 남겨놨던 전술 형태, 압박을 가져가는 형태와 거기서 나왔던 약간 아쉬움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역습 전개, 다이렉트 공격을 하다 보니까 지공 상황에서의 아쉬움이 있는데, 그걸 이제 슬롯이 입혀주면서 적절하게 전술적 밸런스가 잘 녹아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했던 게 기존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그걸 체득화하는데 새로운 선수가 합류돼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했던 거지. 이전 감독이 하던 형태도 유지가 되고 약간의 변화를 조금 주면서 새로 들어온 감독이 또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기존 선수들은 이제 거기서 추가되는 것들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 지금 이제 오늘 사실 비르츠 얘기를 좀 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사실 뭐 제가 리버풀 팬도 아니고 리버풀 팬들만큼 리버풀을 애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느꼈던 거를 이제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좀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 비르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현재 리버풀이 최근에 공식 경기 2연패 기록했던 부분의 이유는 지금 현재 리버풀 구조에서 비르츠가 왜 부진한지, 뭐가 그렇게 레버쿠젠 시절과 다른지. 기본적으로 갈라타사라이 챔피언스리그 매치데이 2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비르츠의 턴오버였어요. 사실 갈라타사라이가 페널티킥 골을 넣었는데 그 골에 이제 기점이 됐던 게 비르츠의 턴오버였거든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국내 팬들도 비르츠 턴오버 개수 14개, 오늘 뭐 했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비르츠는 원래 턴오버가 많은 선수예요. 기록을 보면 벌리와의 이번 시즌 리그 경기에서는 20개가 넘는 턴오버가 나왔고, 실제로 지난 시즌 레버쿠젠에서도 경기당 10개 정도의 턴오버가 계속 나왔던 선수예요. 갈라타사라이전의 턴오버가 유독 많았다? 그거는 아니고, 리버풀이 갈라타사라이전을 준비했던 형태가 저는 조금 잘못됐던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르츠가 조금 더 부각을 받았다. 갈라타사라이전에서 높은 압박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슬롯이 제대로 준비를 했는가? 오른쪽에 프림퐁을 세우면서 뒷공간 역습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조차 저는 이제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됐거든. 학포와 프림퐁을 양쪽에다가 배치를 하면서 최전방에 에키티케를 배치했고, 끌어당긴 이후에 다이렉트하게 뒷공간에다가 계속 떨어뜨려주는 볼을 시도를 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지공 상황에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의 이제 템포가 빠르게 오가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템포가 빠르게 오가는 상황 속에서 수비적으로 밸런스를 잡기 어려운 현재 리버풀이라면 비르츠의 턴오버 같은 것은 훨씬 더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비르츠를 통하지 않고 혹은 이제 뭐 다른 형태의 빌드업을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빌드업에 조금의 다양성이 아쉬운 부분이 있죠. 비르츠가 왜 레버쿠젠 시절과 뭐 리버풀이 왜 이렇게 다르냐, 비르츠의 개인적인 문제인가? 저는 거기에는 좀 찬성하는 편은 아니고, 이거는 리버풀 전체의 약간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슬롯 감독의 현재 형태를 좀 봐야 돼요. 슬롯이 이번 시즌 구상했던 건 비르츠가 오기 때문에 비르츠에 대한 중심을 만드는 거를 생각을 했을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준비가 돼야 될 게 뭐냐면 아놀드의 이탈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놀드의 이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어야 됐냐가 중요했는데, 후방 빌드업의 다양성이 기본적으로 조금 부족해졌어요. 흐라헨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후방 빌드업의 시작 역할, 두 명의 센터백 앞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맥칼리스터랑 오가면서 이제 빌드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리버풀의 현재 그런 구조는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는 계속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리버풀을 상대하는 팀들은 중앙 지역에 대한 어떤 선수들의 마크와 숫자를 늘려나가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놀드라는 선수가 있었을 때 아놀드의 킥을 통해서 전환이 된다든지, 아니면 중앙 선수들의 어떤 단단한 밀집 형태 속에서 경기를 풀어나기 어렵다면 반다이크와 아놀드의 반대 전환 킥이
시기에 거기서 이제 빛을 발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하나의 옵션이 명확하게 없어졌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더 보완하거나 메꿨던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가 슬롯 감독이. 물론 뭐 맥칼리스터라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뭐 소보슬라이를 배치하면서 소보슬라이가 후방 빌드업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드필더성 자원이 오른쪽 풀백에 위치를 하는 후방 빌드업 작업을 만들려고 했던 선수 기용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건 있었는데 비르츠까지 도달되기 그 전 단계를 지금 제대로 만들고 있는가는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후방에서 비르츠에게 볼이 도달하는 것 자체의 과정의 단계가 너무 많고 거기서의 완성도나 다양성이 좀 기본적으로 떨어진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이 지금 좀 깔리고 있어요. 한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정도를 보면. 두 번째로는 비르츠에게 볼이 가는 타이밍이 레버쿠젠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느꼈을 때는 슬롯 감독하고 레버쿠젠 시절의 알론소 감독의 전술 기조의 완전한 다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레버쿠젠의 알론소 감독은 공격 단계 에서 비르츠만큼은 선택적으로 지역을 정해주고 거기서의 활동적인 부분은 자율성을 많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르츠가 공격에 어떤 중추 역할을 맡기 쉬웠어. 그냥 비르츠에게 공을 주고 시작하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르츠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볼을 투입하는 횟수가 많았거든. 볼 터치 자체가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제가 평균을 잡아보니까 한 10회에서 20회 정도가 많았더라고. 슬롯 감독은 전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시스템적 감독이에요. 본인이 정한 구조 안에서 거기서 약간 이제 제대로 돌아 들어가는, 그러니까 명확한 규율과 시스템이 있고 거기서의 약속된 형태에서의 공격을 풀어나가는 것을 굉장히 지향하는 감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비르츠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 끼워 맞춰 보기도 하고 아예 비르츠에게 크리스탈 팰리스 전처럼 자율성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꾸 비르츠가 결과가 좋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이전에 본인이 받았던 자율성만큼이 아니라 뭔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자율성을 부여를 받고 있다 보니까 동료와의 합도 기본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 동료도 레버쿠젠 시절의 선수들도 아닐 뿐더러 선수들의 속성도 확인을 해야 되고 지역도 확인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아요. 비르츠 같은 유형은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했지만 공을 받으면서 시야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받고 다시 내주고 받고 다시 확인하고 비르츠에게 볼이 가는 속도가 좀 늦어.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는 압박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비르츠한테 볼을 준단 말이에요. 비르츠에게 볼을 줄 거면 압박을 거세게 들어오기 전에 그냥 줘야 돼요. 그때 타이밍이 안 나와요. 계속 조금씩 늦어요. 근데 이거 늦는 이유는 선수들의 기본 태도도 있겠지만 슬롯 감독의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볼을 줘라. 비르츠에게 압박이 붙었을 때 내주고 다시 가라. 뭐 이런 형태.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비르츠가 미끼가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비르츠를 이렇게 미끼로만 쓸 거면 혹은 영향력이 없는 곳에만 계속 뛰게 할 거면 비르츠를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기본적으로 레버쿠젠 시절과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다른 게 제가 지표로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적인 양이 줄었어요. 패스량이 줄고 터치량이 줄고 공격적인 양이 줄었어요. 슈팅 수도 줄고 슈팅 전환율도 줄고 당연히 준 거에 비해서 질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키패스도 현재 리버풀에서 3.5회예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비르츠의 패스를 받아서 슈팅한 게 경기당 5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 줄었다. 그러면 그 양이 어디에 소비가 되고 있냐를 보니까 태클 횟수가 레버쿠젠 시절에 비해서 2.5배가 늘었어요. 공을 뺏으려고 그 선수에게 접촉했던 그 횟수가 그럼 압박을 많이 한다는 거네. 경합 성공률이 50%가 안 돼요. 평균 30%예요. 현재 리버풀에서. 비르츠의 데이터를 보면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경기당 비르츠가 경합 성공률이 높잖아요. 그럼 경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정리해보면 비르츠가 경기에 영향을 주는 지표는 턴오버 개수가 아니라 경합 성공률과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그럼 이건 또 뭐가 다르냐? 리버풀에서 뛸 때는 왜 이렇게 경합 성공률이 낮냐? 레버쿠젠에서는 경합 성공률이 왜 이렇게 높았냐? 근데 이거는 리버풀과 레버쿠젠의 수비 구조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 레버쿠젠은 공을 뺏으러 가는 수비 형태보다는 선수들끼리 약간 덫을 만드는 수비가 꽤 많아요. 존 프레싱 구역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3명에서 4명이 동시에 압박을 하는 구조를 통해서 경합을 뺏어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압박을 할 때 공을 향해서 압박을 해서 1대1로 마크를 해가지고 그 공을 어쨌든 소유권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도록 만드는 이 행위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합 자체가 높게 가져가는 경우가 없고 태클 시도는 많은데 태클 시도에 비해서 태클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지표는 상당히 떨어진다. 이거는 약간 리버풀과 레버쿠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 팀들이 이 두 팀을 상대하는 기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비르츠의 지표들도 뭔가 이게 지금 부합이 좀 안 되고 있는 게 있다. 그럼 비르츠를 어디다가 배치를 해야 되냐? 사실 비르츠라는 선수의 유형이 8번 유형이면서 약간의 10번 유형이긴 하죠.
최근 현대 축구에서는 비르치 같은 유형이 쓰임을 많이 받냐는 아닌 것 같아. 냉정하게 말해서 리버풀이 지난 시즌 잘했던 거는 결국에는 3미들의 구조의 밸런스였거든. 비르치가 그 위치에 뛰면은 9가 될 수 있고 10이 될 수 있는 점수라면은 수비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순간들이 오고 있다는 거야. 리버풀의 밸런스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비르치를 측면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비르치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은 사실상 왼쪽 하프 스페이스라는 거는 많은 팬들이 아실 텐데 이게 좀 특이한 건 뭐냐면 굉장히 좁고 되게 진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르치가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구간도 여기란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비르치 선수가 레버쿠젠 시절에 합을 맞췄을 때 비르치와 가장 연계가 되는 선수가 그리말도였어요. 그리말도를 지금 리버풀에 대입을 시켜보면 왼쪽 윙이자 왼쪽 풀백이라 볼 수 있는 선수와 여기서의 공격 포인트 양산이 생각보다 꽤 많았단 말이야. 그것에 대한 어떤 것도 슬로 감독은 좀 준비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 선수 결국 케르케즈거든. 케르케즈와 비르치는 뗄 수 없는 관계로 형성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 팀의 중심과 밸런스를 어느 것으로 맞춰야 될 거냐가 가장 중요한 어떤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굴 중심으로 팀을 맞춰야 되느냐, 결국에 해답지를 찾아보면 현재 스쿼드에서는 저는 비르츠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이, 비르치를 중심으로 팀을 맞출 거면 비르치 위치와 그라운드에서의 성질을 고려해서 리버풀 슬롯 감독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전술적 변화는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지난 시즌부터 잘해왔던 3미드를 통한 기동력과 탈압박, 그리고 압박을 할 때는 4-2-4에 가까운 정말 높은 위치에서 완전히 강한 압박 트랜지션을 걸면서 나오는 상황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가져갈 건지, 그러면 비르치 중심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3미들의 중심이 되면서 그런 형태에서 공격 전개가 가겠지. 다이렉트하게 학포와 살라까지 이용하면서, 에키티케까지 이용하면서 그런 변화가 이뤄질지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리버풀 세대 교체와 변화 속에 있는 과정이에요. 비르치가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맞는 상황에서, 비르치가 2천억이라고 하는데 2천억이 넘는다고 하죠. 사실 최근에 선수들의 이 가격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측정이 되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조금 떼고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 비르치가 왔으니까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는 이제 슬롯 감독의 어떤 숙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